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 유튜브 이용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봤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충주시 인구의 2배 구독자를 자랑하고 1년 예산 60만 원대로 운영합니다. 타 지자체가 억대 예산을 들이는 것과 비교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충TV를 언급하면서 중앙 차원의 정책 홍보에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밈인 아프리카 장례 문화를 패러디해서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를 잘하자는 취지로 만든 공무원 관짝춤이란 제목의 영상 조회수가 900만 회를 훌쩍 넘겨서 채널 조회수 1위를 한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홍보하는 영상인데 영상 담당자인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장에게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하면 아니 나도 잡혔어 라고 멘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B급 감성이 통한 이유는 상부의 지시와 간섭을 배제하고 오롯이 담당자를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무조건 다르게 솔직하게를 충실하게 실천한 담당자의 소신 덕이었습니다. 충TV처럼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을 형이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정부 정책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순천시가 2등급을 받았는데 순천시 의회의 청렴도는 상등급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가 지자체들의 청렴 지수를 살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청렴도 조사 결과도 최근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따지는 척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에 순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3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의 3등급의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순천시 집행부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순천시의회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 순천시 의원에 대한 부패 경험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순천시의회의 청렴도 지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경험률 지수는 이 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 민원인, 내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을 따지는 지수인데요. 부패 경험률이 20% 이상인 지방의회는 전체 75개 기초의회 중 19개 의회로 집계돼 순천시 의회의 부패 인식이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전남 지역 지방의회 평가기관 5개 의회 중 부패 경험률이 20.49로 전남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1등급인 광양시 의회가 11.2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특히 심의나 의결, 개입, 압력 등에 대한 지수가 22.22로 2위인 목포시보다 큰 폭으로 부패 지수가 높게 나와 역시 전남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외부의 시선으로 시의회의 부정부패 경험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시의원들의 부정부패 유형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조사 결과 시의원들로부터 관급 공사 등에 관한 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시의원의 관여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6.1%로 높게 나왔고요. 이 상황이 이런데도 순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이해 충돌로 윤리특위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의회가 다루는 의안 심의 및 의결 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행사를 경험한 비율이 13.58%로 조사됐고 인사 관련해 금품 요구나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도 1.9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1분기에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의 위반 행위와 또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 의회의 청렴도 지수가 전남지방의회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난 만큼 순천시 의회 자체적으로 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자구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을 평가할 수 있겠죠. 순천시 의회의 자구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이제 3등급이 나왔었는데 함께 말이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가 신북항 개발을 완료하고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공선을 신북항으로 이전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조성하면서 여수 신항의 항만 기능을 폐쇄하고 최근 여수 신북항 개발에 따라 여수시의 관공선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관공선의 신북항 접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현재 어업지도선과 어장정화선, 청소선, 행정선 등 총 7척의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저반부두를 신북항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신월항을 아직 저반부두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4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여수 신북항 필요시설 수요기관 의견 요청에 따라 신북항 개발지로 관공선의 선석이나 사무실 설치를 요청해 해수부로부터 당시 수용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해수청 주관 여수 신북항 관공선 이전 조정 협의 결과 신북항 선석 부족 등의 이유로 현 정박지에 이 관공선에 잔류를 통보받음에 따라 여수시 관공선의 신북항 이전 계획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예, 관공선 이전 계획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 관공선이 신북항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해수청은 여수시 관공선의 북항 이전 보류 조치에 대해 기관 간 조정 협의 과정에서 영무선을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신북항 내의 혼잡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전 보류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관공선의 신북항 이전 보류 조치에 대해 여수시 의회는 유관기관 간의 신뢰도가 저하됐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며 관공선의 신북항 선박 배치에 관한 최종안을 무시한 해수청과 여수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해수청의 최종안에 명시한 대로 여수시 관공선의 신북항 배치를 관계기관에 재차 요구하고 이 배치가 불가한 경우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해수청과 여수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자, 어제 이 시간에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신년 인사회가 무산됐다. 지역 정치권의 회장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인하 광양시장이 어제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정치권 개입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어요. 네,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추대 방식이냐 선거 방식이냐를 두고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정치권의 선거 개입설이 불거지자 어제 정인화 광양시장이 선거 개입설을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어제 시 출입 기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근 지역 일부에서 자신이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개입을 해본 적도 없다며 선거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4명으로 상공회의소 내부적으로 이 후보들이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선거를 앞두고 이 외부에 추대 후보를 아직 공표하지 못하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정인화 광양시장의 선거 개입설이 불거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정인호 광양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에 면담을 신청해왔고 전부 만나기는 해봤다. 하지만 자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회장 후보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인화 시장은 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두 만났다. 하지만 이후에 투표권을 가진 기업인들이나 언론인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정인화 시장은 후보자를 모두 만났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처음부터 후보자들 모두를 아예 만나지 않았다면 굳이 번거롭게 해명을 할 일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백여님은 뵙고 이상호님은 올해는 방송 처음 같이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새해 목표를 제 지난주에 다른 분들께 여쭤봤는데 뻔한 또 대답을 또 안 하셨어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색적인 방송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안 들었는데요. 저는 새해 인사하려고 왔었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 라디오 전망대 그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신 일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뭐 별로 굳이 생각해 본 게 없는데요. 그냥 네. 좀 사업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무난하게 좀 방송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예. 저는 건강합니다 항상. 아 그러세요? 예. 오 자신감 있는 또 건강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 정치하면서 몸이 좋아졌어요 많이. 정치하면서 좋아졌다고요? 예, 체력도 좋아졌고. 이제 사람들 보여주기 산도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예.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산 타니까는 예. 체력이 사람들 좋아지셨다. 만나러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행위가 저희들은 또 고지대다 보니까 지역구가 예. 그 걸어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잘 보냈습니다. 그 근황보다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로 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관련해 갖고 주제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광역자치단체 17개하고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75개, 광역의회 17개소, 92개소에 대해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시행했었는데 예. 지난주에 우리 광양시가 4등급까지 추락한 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의회 종합 청렴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4개가 1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광양시의회가 포함이 됐습니다. 전국에 200개 넘는 곳 중에서 4군데인데 그 중에 광양시 의회가 포함됐어요? 200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보니까 이번에 광역 17개, 기초 75개, 92개소에 대해서 종합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청렴 체감도가 79.4점으로 기초의 평균보다 12.6점이 높았고, 네. 그리고 1등급은 전남지방의회는 광양시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부의장님도 잘하시니까 또 그랬겠죠 뭐.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님 그 지자체 청렴도는 낮은데 시의회 청렴도는 높은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시의회는 감시 기관 아닙니까? 감시를 잘했는데 감시를 당한 게 뭐 다 안 좋게 나왔다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께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안에 내부 평가도 있고 외부 평가도 많은데 이런 게 많다 보면은 이 등급이 낮아지거든요. 제가 그 4년 전에 운영위원장 할 때 그런 지표를 한번 봤거든요. 내부에서 나가신 직원들이 나쁜 평가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안 했다. 저는 이리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도 3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주제. 어제도 이제 털어보는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만 지역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에 좀 난항이에요. 그 지금 현재 24학년도 수능 정시 모집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됐고 지방 대학에는 수시 미충원 현상이 특히 심각하다고 하죠. 미충원 인원의 92%가 지방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시 모집 인원이 6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해요. 지방대 신입생 모집 난항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 갖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방대의 정원 충족률은 갈수록 더 미달될 것이다. 일단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수도권 대학으로 이렇게 집중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방대는 뭐 각종 특혜를 주더라도 지금 입시를 안 하는 입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고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명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2040년 초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절반 정도에 가까운 정원을 못 채울 것 같다. 50% 정도가 정원이 미충족되는데 전체 대학생에.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으로는 집중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다고 보면 지방 대학은 50%보다 훨씬 더 밑도는 신입생 충족률을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현실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특구책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성화와 구조조정, 책무 강화 이 세 가지를 지방 대학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 위기가 정작 나중에는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관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구책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종합대학에서 특성화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참 모를 일이고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이게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건지도 참 모르겠고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이상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현재 이제 백 의원님 하신 말씀에 지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좀 더 전 첨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출생아가 24만 명이더라고요. 지금 모든 작년 한 해요. 예, 작년 한 해요. 예. 수도권으로 계속 수도권 쪽으로 지금 학생들이 다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명인데 수도권하고 거점 국립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26만 명이더라고요. 결국 거기 외에는 모든 지방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네요. 예, 앞으로 20년 후에는 입학 정원을 다 낮춰야 되겠죠. 제가 기사 스크랩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인프라하고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는데 내가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안 가면은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로스쿨이나 뭐 의대생들도 지방의대에서 서울로 가고 또 서울에 있는 의대생 로스쿨도 최상위 로스쿨로 가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과연 우리나라 기초과학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좀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 이후로 그런 정책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좀 저는 그때 노무현 정권이 그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들 이전도 같이 병행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 뭐 서울에는 서울대나 서울지립대 관련 대학교 몇 개 남겨두고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으면 뭐 연대 같은 경우 원주, 뭐 고대는 저 천안 뭐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쪽 이전시켰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 대학원도 보니까요. 이게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도 운영하고 대학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순천대학교 일반 대학원 지역에 보니까 추가 모집을 하면서 장학금 뭐 생활비 명목으로 뭐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등록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사실 대학이 뭐 지원금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의 사립대학도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내놓고 있다 그러고 대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백 의원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 뭐 1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뭐 등록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은 입학생들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예. 이상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핵심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우리가 유명한 대학교에 가야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또 이제 고소득으로 올려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일자리와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이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뭐 특구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자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님 덧붙일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없기 때문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갈까요?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주제는 2024년 광양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6개 분야에 65개 사업이 달라지는데 신규가 36개고 변경이 30개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성 아동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둘째부터 지원금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둘째 아부터 300만 원씩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이 있는데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셋째 아부터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고 뭐 이거 다 이것을 65개 사업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광양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이라고 신규로 생겼습니다. 예, 새로 생긴 거 위주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 생겼는데 이게 월 30만 원에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문제는 뭐냐면 2024년도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 30만 원씩 3개월 9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쉬운 5명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적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속 장려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기납부한 전세 보증 반환 보증료에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최대가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료를 자기가 만약에 200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되는 것은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 시책 같은 것들이나 뭐 지원책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바뀌고 신설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이게 챙겨서 먹는다는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챙기지 아니면은. 이거 대상자인지도 모르셔가지고 막 홍보를 여러 번 하는 경우들도 막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거의 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청을 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상자들이 이걸 모르면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일단은 뭐 관련돼 가지고 달라지는 시책도 있지만은 기존에 하던 시책까지도 시민들께서 정말 혜택을 보고 싶으면 이게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바로 그냥 지급을 해줘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를 참고로 보셔가지고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나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좀 보시고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자체 홈페이지나 뭐 지자체 뭐 SNS 이런 걸 보면은 상세하게 또 분야별로 정리가 또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이상호님 뭐 여수는 좀 살펴보신 게 있으십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저도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저는 3가지를만 뽑아봤거든요. 전남 최초로 공공 심야 어린이집 병원을 개원했더라고요. 평일 23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 예전에 저희들이 언더독 때 한번 논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하더라고요. 50세대에 대해서 부영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에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아마 이거 최초일 것 같아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만 월 20회 한해서. 월 20회 한해서.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게 결국 누가 이런 것 때문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MBC 뭐 광고를 통해서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자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수시가 출산지원금이 가장 좀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첫째아부터 뭐 5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고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올린 것 같고 광양시가 제일 많았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광양시가 제일 많았었고 예. 이제 이쪽 뭐 동부 유권이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제일 많았었고 이번에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실은 사회보장 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2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회보장 심의가 제가 알기로 1년에 6월 달에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올리면은 지금 현 정권 내에서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받지만 협의를 못해서 현재 수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아까 이상호님 자랑처럼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 어르신들을 지금 무료 시내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색하게 됐네요, 이상호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여수시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는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대중교통을 무료로 대중버스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밖에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올해 뭐 시책 방향이나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예,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축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보면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을 1년에 선납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할인을 해줬습니다. 1년치 뭐 연납한다고 하죠. 그렇죠. 예. 1월에 신청하면 6.4% 할인해주고 3월에 신청하면 5.2%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실제로 이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하면 4.58%, 3월에 신청하면 3.75%로 원래보다도 지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할인율이 낮아진 거죠. 이건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랑은 많이 하는데 실제 대상자들이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다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연초에 발표되는 여수시장의 신년사를 보면은 올 한 해의 여수시장의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 중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뭐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바로. 일단 저는 두 가지 2026년 세계 성박람회 개최권과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2026년 세계 성박람회는 지금 조직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람회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고 일단 저번에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2026년 7월에 개최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9월로 옮겼고 또 행자부에서 9월로 옮겼지만 너무 기간이 짧다. 30일로. 그래서 한 달 더 연장해서 60일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는 지원하는 금액이 적거든요. 이게 국가 행사가 아니다 보니 이거 지자체하고 그 광역단체가 하는 행사이다 보니 그래서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여수시가 예산했던 예산은 2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1,000억까지 늘리겠다. 과연 이 늘리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 확보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진모지구하고 지금 상포지구 하는 데가 지금 상포지구는 여수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막 다트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높이 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분쟁 중에 있고 이게 해결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모지구에 이런 커다란 세계적인 행사를 했을 경우에 뭐 또 세계적인 또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상포지구 문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더 주십시오. 말씀. 그리고 르네상스 관련 여수만 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이게 정기명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어떤 청사진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예. 뭐 5월까지 종합 계획이 나오면 그래서 실천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러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바뀌면 사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르네상스에 관련된 어떤 행동 계획이 있으면 실천 계획이 있으면은 바로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안 하시면은 5월 달에 많이 나와서 내년 연말에 예산 세우고 25년 넘어가면은 결국은 임기 말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어떤 실천 계획이 있다면은 3월달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여수 광양시장 두 분과 차례로 또 신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관련된 내용들도 좀 살펴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백 의원님 광양시의 신년사 혹은 신년 계획 좀 보신 게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신년사를 듣기는 했는데 조금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도 관광이 미래 먹거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나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철동상 계속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직 의회하고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 벌써부터 또 그렇게 또 먼저 또 앞서 나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이제 여수에서도 보니까 수소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도시로 지정이 받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이게 확신이 드는 사업인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예. 과연 지금 그것이 다 수소가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가. 특히 지금 저희 광양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수소를 쓰고 나서 잉여분에 대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205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좀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실천 가능한 거 이런 것부터 우선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민생과 관련해서 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큰 그림만 그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여수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올해 시책 관련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광양시만 작년에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여수시는 3,000명, 순천시는 한 6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여기서 가장 또 눈여겨볼 게 여수시 20세에서 40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여성이 1,200명이 줄었더라고요. 여수를 떠나셨더라고요. 1년 만에요? 예. 와.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결국 좋은 일자리가 없고 결국 이분들은 또 이 좋은 쇼핑몰 이런 걸 좀 원하시지 않습니까? 코스트코나 대형 쇼핑몰을 원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상인들과의 상생 관계 때문에 많이 틀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인식 변화가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정주 여건 인프라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광양시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백 의원님? 순천 여수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모든 면에서 좀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관광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은 여수 순천에 없는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화되게 섬진강과 백운산을 특화해서 관광 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더 있으십니까, 이상원님? 아니 없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언더독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여수 섬들의 잔치를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 켈리회 회장 황진아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주제를 정하면서 김양호 시인의 글로 시를 품은 여수 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작년 말 여수 공항 출국장 전시에 이어서 여수시의회에서 작품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그림이나 사진 등 전시회를 돌아보고 또 쓰고 싶은 문장을 찾기 위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책에서 글이 떠오르면서 작가를 마주보는 순간을 잡아내 이걸 시각 예술로 표현해낸다고 합니다. 캘리그라퍼로서 도전을 이어가는 황진아 작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피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대로 먹글씨, 아름다운 글씨, 글씨를 통해서 이미지화한 그림 같은 글씨체가 캘리그라피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어원으로 켈로스하고 그라피티 합쳐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문자 그림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이면 화분도 그리고 꽃을 하나 그려놓고 하면은 글씨긴 한데 그림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아버지가 그 뭐 붓글씨 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접해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무슨 편지 봉투를 쓰라고 꼭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조의를 한다든지 결혼을 뭐 축하 감사 봉투를 쓴다든지 아니면 족보를 정리하는데 제가 늘 옆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버지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었고 39 정도부터 그 전에부터 그렇게 관심이 가져졌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그렇게 이게 딱 내 거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제 글씨체를 보면 대부분 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선생님만의 선긋기를 저는 되게 중심적으로 해고 중점적으로 해고 지금도 요즘 선긋기를 하거든요. 글씨를 쓰기 전에. 그래서 글이 좀 힘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힘과 강약의 조절 그런 부분들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전시회를 공항을 거쳐서 이제 시의회까지 왔는데 또 마련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먹글씨 아름다운 글씨도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26년 여수 선박람회를 즈음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제 혼자 그 구상을 했었던 건데 섬들 이름을 써가지고 어떤 표현을 한번 해볼까를 계속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양우 시인님의 책을 제가 접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겠다. 백야도는 백야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김양우 시인님의 시 안에 역사, 그다음에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분 발췌해가지고 시집을 계속 읽고 그다음에 뭐 제가 가본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 이런 데 역사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시지만 그걸 또 이미지화시켜서 그 섬만의 매력을 또 돋보이게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스럽죠. 내가 이거를 그냥 표면적인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또 약간 상상을 좀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가분들도 어떤 사실화를 하시는 분들도 좀 사실화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고 하잖아요. 근데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회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 하는 작품들이라 제가 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을 직접 지금은 사진하고 그림하고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제 스무 일러스트 같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점차 좀 앞으로 이렇게 수정해나가고 보완해나갈 생각이에요. 이게 처음에 여수 공항에 전시하고 있을 때 여수를 처음 딱 발디딘 분들이 반응들이 좀 어땠어요? 여수만 생각했는데 여수가 선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여수 분들도 이런 섬들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65개가 있다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17개밖에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메인 표지를 지도처럼 제가 적금도, 하와도, 백야도, 진섬 해가지고 그 섬들이 있는 위치를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도처럼. 그런 걸 보고 추도가 여기 있었지 막 찝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수에 되게 많은 섬들이 있어서 섬 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이게 홍보가 효과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전시를 좀 이어가실 계획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약간은 이렇게 배가 뜨고 그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볼 생각이에요. 선생님께서 가보셨던 여수 섬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소리도를 갔는데 등대가 있고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산이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아직 뭔가 손이 닿지 않는 아마 이제 또 선박램 한다면 또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겠죠. 어르신들의 순박함도 너무 좋았고 사람을 반겨하고 그다음에 등대를 올라가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가 곳곳에 요새처럼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아늑하다. 품에 들어와 있는 느낌. 내 섬이 소리도 했어요. 소리도. 내가 솔개섬을 만날 때는 제법 해가 뜰 게야. 선착장 붉은 우체통 지나 솔밭 너머 동백숲 지나 전신주 지나 동박스에 따라가면 하얀 등대에 켜켜이 쌓인 전설들 만날 거야. 내가 소리섬 바다를 다시 만날 때는 들물 먹이채는 감성도 물길 따라 싱싱하게 차오르는 아침에도 건져 올릴 수 있을 거야. 김양호 씨, 황지나 쓰다. 이 좋은 글귀들을 또 찾아서 네.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책을 거의 잡고 살죠. 책을 계속 시집 새로 나온 시집들은 거의 다 쳐다보고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을 딱 발췌내야 되는 뭐 그런 게 캘리그라프 능력이거든요. 또 그게 내가 맨날 읽었던 구절인데 이때는 몰랐었는데 10번 정도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붕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글씨가 떠오른다 그러거든요. 저희들 표현이. 글을 오랫동안 쓰면서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뭐 수십 장, 수백 장을 쓰면서 어느 순간 이게 떠오른다 하잖아요. 그때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한 번에 올라오진 않아.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수의 또 맛있는 막걸리 그 글씨가 선생님의 작품이다 라는 걸 아는 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콜라보가 된 작품이잖아요. 네네. 네. 구조공사의 100년을 기념해서 병을 바꾸고 라벨을 바꾼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신 우리 유상구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미술 은사님이세요. 진짜요? 네. 어떤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7개 정도의 서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상구 선생님도 그림을 이 그림 저 그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복합한 게 유상구 선생님의 여수 꽃바다라는 작품이고 이제 시제품으로 나왔잖아요. 네. 보고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무 이뻤어요. 저 막걸리를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막걸리 병들은 다 쳐다보고 찾아봤고 트럭 이게 다니잖아요. 아주 크게 대문짝하게 저 내 작품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마트를 딱 갔는데 쫙 막 50병씩 진열이 돼 있는 저게 정말 전시관에서 아무리 말하고 해도 100번 1000번 얘기한 것보다 내 작품 옛날 있잖아요. 근데 그 병에다가도 뭐 그림 유상구 캘리그라피 황지나 써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선박람회. 이제 앞으로 거시적인 거는 사실은 선박람회 섬들의 잔치를 저는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지금 제 구체적인 건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여수를 위한 그런 여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수를 떠나지 않은 지역인으로서 여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해왔던 걸 보면은 내가 여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수에 가는 것들이라면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가까이로 보면은 제가 작년에는 전시회를 여수 우리 켈리 분들하고 너처럼 예쁜 동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도 너무 많이 좋아해 줬어요. 정말 너 예쁘다.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막 이런 것들 힐링이 되는 문구들, 위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 캘리그라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글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응원, 위로, 막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수 안에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나에게 좋은 글귀를 줬던 사람. 이렇게 그냥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1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겨울이 오면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내 맘에 겨울이 오면 내 속은 텅 빈 하늘의 구름처럼 붕 떠 몸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굳어 굼떠 나 구름하고 숨어 차가운 현실로부터 높아지는 망설임이란 문턱 그저 바라볼 뿐 단풍처럼 붉게 불타던 열정은 낙엽처럼 색이 바래고 바닥을 쳐 뜬모를 배신감에 사무쳐 비정한 세상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이 시대 유감 이 기분 나만은 아닐 테지 하지만 다들 뭐알 입을 못 댔지 그래 나도 두려워 찬바람에 매질 회색 이불 속에 숨어서 사탕이나 깨지 깊은 무기력감 내 천성은 채찍이래 나 후려쳐 부지런한 의지는 침묵 속에 수감돼 자기 심판에 시달려 난 동면을 취하듯 멈춰서 봄을 기다려 죽은 듯 자빠져 한숨 푹 자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 난 기다려 까맣게 해를 가린 구름이 지나가고 내 눈에도 눈부신 푸른빛 하늘이 식어버린 날 데워주겠지 밤뜬 눈으로 나 봄을 기다려 내 맘에 겨울이 오면 내밀어주는 손은 얼음 같고 위로의 말은 찬바람 같고 내 걸음은 쌓인 눈을 발듯 무거워 혈관에 덮인 만년설 그 생중턱에 홀로 든 나는 텅 빈 창고 여름은 전설을 전해 듣듯 와닿지 않아 봄은 발디들 엄두도 못 내는 날씨가 지금의 날 낙하하는 자존감은 끈은 당기지 못하고 추락해 그래 난 나약해 신의 존재는 의심 안 해도 사랑과 사람과 미래는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나의 겨울을 더 길고 아리게 만드는데 의지의 독주가 등장과 녹슬은 난로 앞에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 오랜 시간 결근하면 책임감에 굴복하고 내 쪽잠에 뻐근하면 짓눌린 내 우연이라도 떨어지는 게 이 고독의 빙산 중 일각이었으면 해 죽은 듯 자빠져 한숨 푹 자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